안녕하세요. 책 읽는 즐거움 로사의 책방입니다. 요즘 어느 곳을 가든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자리로 가을이 차지하고 있는지요? 오늘은 정연희 작가의 수필 언니의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연희 작가는 소설가이며 수필가, 평론가인데요.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파류상으로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작품은 장편소설 목마른 나무들, 수필집 그대 강가에 나의 등불을, 평론, 매듭없는 정과 한의 자유인을 비롯하여 다수의 소설과 수필집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언니의 방은 산골 이야기를 엮은 언니의 방 수필집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한 부모님 아래 태어난 형제와 자매는 어렸을 적에는 다투기도 많이 하지만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더 애틋해지고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언니의 방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언니의 방, 정연희. 어머니라는 말이 영혼의 고향 같은 이름이라면 언니라는 이름은 그 고향의 풋내 같은 울림으로 남는다. 내게는 6살 터울의 언니가 있다. 그 중간에 사내 아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서 6살이나 터울이 지는 언니는 만만하게 티격태격하면서 자라던 사이가 아니었다. 언니는 미인이고 멋쟁이였다. 손재주가 남다르고 뛰어난 감성으로 글도 잘 썼고 노래도 잘했던 언니는 공부를 대단찮게 여겨서 대학생 대신에 한국은행 회원이 되었다. 해방 직후였고 여성의 전문직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언니의 은행 시절은 화려했다. 언니의 월급날은 언니의 얼굴을 더욱 한밭꽃처럼 피어올렸다. 맏딸은 살림장만이라는 옛날 말 그대로 언니는 어머니의 친구이자 은혼 상대였다. 씀씀이가 시원시원한 언니는 맛이 있는 생과자를 사오기도 했고 내 여름 교복을 맞추어 주기도 했다. 집안에서 언니는 어른이었다. 6남매가 오글거리던 가운데서도 언니만은 독방을 썼다. 한옥에 걷는 방이니 자물쇠 같은 것을 채우지는 않았지만 언니의 방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나는 늘 그 방이 궁금했다. 그 방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신기했다. 언니의 외출복, 가방, 구두, 예쁜 중국 자수로 수놓은 지갑, 손수건, 만년필. 그 중에 내가 자주 훔쳐서 꺼내보던 것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글씨로 갖가지 시가 적혀있는 노트였다. 그림 재주도 빼어난 언니는 그 공책에다가 알락달락한 색연필로 그림까지 그려 넣었다. 시와였다. 일본 글씨도 예뻤고 한글도 아름다웠다. 소설을 읽느라고 때때로 밤을 새우는 언니를 따라 어린아이에게는 가당찮은 소설을 낭독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언니에게는 청혼을 하는 청년들이 곧 많았었다. 저 중에 누가 내 형부가 되려는가, 내 나름으로 사람을 꼼꼼하게 뜯어보았던 일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으리라. 그러한 언니의 청춘에 전쟁은 철퇴처럼 떨어졌다. 언니는 시부모님한테 지독한 구박을 받으며 시집살이를 했다. 같은 서울 사람으로 아들 형제의 딸 하나뿐인 언니의 시댁은 살기도 곤궁하지 않았고 막된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무슨 살이 끼었는지 맞이인 형부는 부모님, 특히 할아버지께 학대라고 이름할 만큼 배척을 받았고 따라서 언니의 결혼 생활은 평탄할 수가 없었다. 해방 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교향악단에서 클라리넷 파트를 맡았었던 형부는
수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숫된 사람이었다. 그렇게 살면서 언니는 딸 셋, 아들 하나를 낳아 허둥지둥 숨차게 굽이굽이 한숨과 눈물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신산을 겪으며 살았다. 이곳으로 내려온 것은 마지와 둘째 딸을 시집 보낸 뒤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였지만 깔끔하고 깐깐한 도시형의 형부는 아예 자신 없어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끌려오다시피 했다. 농사라는 것은 상상도 해본 일이 없는 내외였다. 논 10여 마지기, 밭이 3천여 평, 땅이 무엇인지 흙이 어떤 것인지를 도무지 가량도 해본 일이 없던 사람들의 낙향이었다. 막다른 길이어서 오기는 했지만 과연 얼마를 견딜 수 있을까 막연하기만 했는데 뜻밖의 일이 언니를 밖구랑에 주저앉게 만들었다. 위로 딸 둘, 세 번째로 얻은 아들이 군에서 제대를 할 무렵이었는데 상상 밖의 사고를 저질렀다. 재판이 오래 걸렸다. 제대만 하면 옆에 두고 보려니 했던 아들이 3년을 집에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다. 언니는 밖구랑에서 하늘 쳐다보고 한숨, 땅을 긁으면서 눈물, 흙하고 지내면서 홀로 울며 살았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며 눈물로 밥머리를 적시고 해가 져서 밤이슬이 내릴 때까지 땅에서 살았다. 그때 농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 땅이 없었다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푸릇푸릇 자라는 푸성기 잎사귀에 눈물 방울을 이슬처럼 떨구면서 언니는 흙을 배우고 땅을 배워갔다. 그 아들이 지금은 걸음걸음마다 기적을 연출하는 순수무구한 목회를 하고 있다. 농사 16년, 이제 형부는 70을 넘겼고 언니도 60을 중반이나 넘긴 나이가 되었다. 지난해 겨울 형부는 이제 농사는 안 되겠어, 힘이 달리는데 하며 자신 없어 했다. 그래놓고 금년 봄에 다시 관리기를 내어 손질하여 밭을 갈고 논에다가 모판을 만들었다. 아무리 농기계가 발달했다 하여도 10번, 20번 손이 가는 농사는 역시 젊은이들의 몫이어야 했다. 그들은 요즘 시세로 수지를 따진다면 땀 흘리고 힘들인 것에 몇십 분의 일도 거두지 못하는 재래식 농사에 매달려서 20여 년 가깝게 살아온 것이다. 이 산골짜기 농사에 언니는 주역이고 나는 건달이다. 해질녘이 되었건만 밭으로 간 언니가 돌아올 기미가 없어 주춤주춤 찾아 나섰다. 하우스를 열어보니 모종을 낸 고추며 피망, 오이들이 곰실곰실 자라고 한낮에 열기가 후끈하게 고여 있을 뿐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둘레둘레 둘러보니 묵밭 모서리에 언니의 모자가 보인다. 가만가만 다가가 뭘 하는가 보니 쑥대 그늘에서 자라고 있는 꼬들빼기를 캐고 있었다. 넓은 차양 속의 얼굴 아랫부분이 아직도 뽀얗다. 그러나 그 얼굴은 무념무상, 무심하기 이를 바 없어 보인다. 이제는 안타깝게 그리울 것도 없고 애틋하게 서러울 것도 없고 애탄 개탄 긁어모을 일이 없어라. 근심도 걱정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할 바 아니라는 것도 터득한 지 오래다. 그저 아직도 새싹을 밀어내지 못한 묵밭에 마른 풀 더미에 퍼질러 앉아서 무심한 손길로 나무를 캐고 있는 것이다. 내가 다가간 기척을 알았는지 얼굴을 들더니 빙긋이 웃는다. 세상에 요 너머 동네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해마다 나물꾼들이 우리 논둑을 짓밟아서 논둑 쳐올리는데 돈이 들게 하더니 이렇게 쓴박이며 꼬들빼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보아라, 얼마나 소담한지. 그래도 이렇게 우리 몫이 남아있으니 고마울 뿐이지. 해먹었을 쓴박이의 굵직굵직한 뿌리가 소쿠리에 제법 그들먹했다. 그것 보우, 언니가 남들이 캐가는 나물이 아깝다고 먼저 거두어 드렸으면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없었겠지? 그저 남들한테 후하다 보면
내 몫은 따로 있는 법이잖우. 언니 앞에 퍼져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두런두런 하다 보니 해가 니엇해졌다. 아랫집 장독대에 돌나무라고 두릅이 아직 쓸만한걸? 마저 따다가 무쳐 먹자. 우리는 나물 바구니를 들고 절레절레 아랫집 장독대로 가서 돌나무를 뜯었다. 언니는 나무를 줄이면서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한숨이 무슨 뜻인지를 금방 알아차렸다. 토론토에 가서 산지 25년이 된 여동생과 뉴욕으로 살러 가서 20년이 되는 막내 남동생을 생각하는 한숨이다. 여동생은 쓴바기 나물과 취나물을 좋아했고 막내는 두릅과 냉이국을 좋아했다. 냉이철 두릅철이 되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먼 나라로 이민 가서 사는 동생들의 삭막한 생활이 언니의 가슴을 에이는 듯 아프게 하는 모양이다. 자식들 교육 때문에 간다면서 아이들 학교만 끝나면 다 저 살 길 찾아갈라 하고 저들은 돌아오겠다더니 강산이 2번 변하고 다시 한 바퀴가 돌아가도록 오지 못하고 있으니 나물 맛도 잊어버렸겠다. 바빠 낯설고 물서른 데서 아이들 공부시키랴 입에 풀칠하랴 허겁지겁 하다 보니 어느덧 아이들 짝지어 줄 일이 턱을 치받고 이것 때우고 저것 채우다 보니 머리에 설이 내리고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니 고향조차 마음대로 들고 나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을 두고 언니는 한스러워하는 것이다. 뼈 빠지는 노동력에 비하여 한심스러울 정도의 수익을 따진다면 논농사나 밭농사에 애당초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재래식 농사지만 언니는 가난한 아들네 교회에 헌금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손주들에게 농약치지 않은 야채며 곡물을 먹이려는 생각 때문에 농사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농사꾼이 되기 전에도 언니의 장기 중에 특별한 것은 음식 솜씨였다. 언니가 무치는 나물 맛은 정말 희한하다. 어디서도 그런 나물 맛을 볼 수가 없다. 언니는 나물을 캐서 아들내며 딸내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직수 그리고 나무를 캔다. 우물가에 앉아서 돌나무를 다듬고 쓴바기의 잔뿌리를 털어내며 우리는 어렸을 때 이야기를 주섬주섬 엮었다. 한보 사태가 어떻고 청문회가 어떻게 돌아가건 우리 자매는 오늘 나무를 뜯고 나무를 다듬는다. 북한과의 핵회담이 어떻게 돌아가건 사자 회담이 무슨 색깔을 띄우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노동이로 몇 기를 설치했건 그래서 우리는 스피노자가 아니라도 오늘 밭에다가 걸음을 주고 김을 매며 푸성기를 가꾼다. 장밋빛으로 등성이를 물들이며 해는 넘어가고 저수지의 두루미는 하룻밤 쉴 자리를 찾는지 그 시원한 날개로 기슭을 훑는다. 이제 언니의 방에는 꽃같은 글씨의 시와노트 대신에 손때가 묻은 성경책과 성경 필사본을 위한 노트가 있고 찬송과 기도가 있을 뿐이다. 누가 말했던가 평강은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그러나 이 선물을 받기까지 언니는 고통과 고뇌의 터널 같은 어둠의 방을 50여 년이나 지켜왔다. 언니의 방, 새로운 의미의 신비스러움으로 가득 찬 방. 갈퀴가 다 된 험한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방에는 그분과 함께 누리는 평화가 있을 뿐이다.